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벌써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마무리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장진현, 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증 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매일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인지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미증시 전해주시죠. 네, 3월 7일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한 관세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자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유예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그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관세 유예 조치에 안도하다기보다는 하루 사이에 정책이 뒤바뀌는 이 불확실성에 피로감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매물을 쏟아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마감상을 살펴보시면 다우존스는 0.99% 하락한 채 42,579.08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 지수 2.61% 더 큰 폭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8,069.26포인트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78% 좀 큰 폭으로 매물이 빠져나오며 5,700선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는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했던 25% 관세 중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적용 품목에 대해 내달 2일까지 약 1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결정에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한 조치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이 고율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펜타닐 유입 차단 등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 셰인바움과의 통화 이후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며 캐나다 총리 트리도에 대해서도 같은 유예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향후 상호 관세 전환에 대비한 중요한 선제적인 조치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가 지난주 2월 넷째 주 22만 1000건으로 전주 대비 2만 1000건 감소하면서 다우존스 전문가 전망치인 23만 5000건을 밑돌았습니다. 지난 2월 셋째 주 급증 이후 한 주 만에 청구 건수가 줄어 노동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월 16일부터 22일 기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9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4만 2천 건 증가했으며 연방정부 공무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14건에서 1,634건으로 급증한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효율 부문 수장인 일론 머스크 CEO의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수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면 청구 건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인력 구조 조정의 여파로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 규모가 4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챌린저 그레이앤드 크리스마스사의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지난달 17만 2천여 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월 4만 9천여 명과 비교할 때 무려 245%나 급증했고 1년 전에 8만 4천 명과 비교할 때는 103%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7월에 26만 2천여 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정부 효율부가 주도하는 연방 인력 무더기 해고의 여파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정책을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미 업체들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수입 재고를 대폭 늘린 결과 지난 1월 미국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인 1,31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333억 달러, 34% 증가한 수치로 전문가 예상치인 1,287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수출은 2,698억 달러 소폭 증가한 반면 수입은 4,012억 달러로 전월 대비 366억 달러 상승하면서 이번 적자 확대를 주도했습니다. 재화와 서비스 수입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슈들도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보니 이 뉴욕 증시의 약세가 한눈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뉴욕 증시는 헬스케어와 에너지 업종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인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M7 기업들이 모두 일제히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이번 장에서는 엔비디아가 M7 기업들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5.74% 떨어졌는데요. 이날 하락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신칩 블랙웰이 수요를 충족시킬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AI 칩 제조업체인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공개가 됐죠. 이 실망스러운 실적이 공개가 되면서 AI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향후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주가가 크게 빠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벨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아마존 역시 4%대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주가는 2월 초 고점 대비 17% 이상 떨어졌는데요. 오늘 $200 아래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1,000억 원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 패소하자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두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웹사이트에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향후 2심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0.45%, 그리고 메타는 4.35% 하락함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하락을 했고요. 애플은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0.17%, 다른 M7 종목들에 비해서는 소폭의 하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테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테슬라 관련 방화 사건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머스크의 극우 활동으로 인해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감한 데 이어 방화 사건까지 더해지자 주가가 흘러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5.61% 매물이 출회되며 엔비디아와 함께 큰 폭으로 매물이 출회되고 하방 압력을 가해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미국 증권사인 베어드는 전날 목표 주가를 $440에서 $370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로드컴과 테슬라가 크게 급락하면서 일라이릴리가 시총 8위권으로 다시 한번 진입했습니다. 주가는 1.82% 떨어졌지만 GLP-1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수급이 안정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모건 스탠리는 올해 의미 있는 물량 증가를 기대한다면서 일라이릴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역시 주가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10%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최근 국방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했었지만 어제 윌리엄 블레어가 정부의 팔란티어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었죠. 그러나 오늘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 여파로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불안정한 행보가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계속돼서 불안감을 증폭시킬 거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관세 그리고 증시 모두 안정을 찾길 기대하면서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특히 AI 관련주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수에도 하방 압력 가해주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역시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이 주가에도 흔들리는 모습,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증시와 연관해서 국내 특징주들, 특징 섹터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미증시는 그동안 많이 다루어서 조금 더 글로벌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풍산인데요. 며칠 전에도 저희가 풍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호재가 들려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벨기에에 있는 나토 본부를 찾아 한국산 무기를 공개적으로 호평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 줄줄이 강세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최고 9.14%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풍산 같은 경우엔 오늘 8.37%까지 오르면서 67,300원 터치했습니다.
앞서 두다 대통령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구매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두다 대통령은 우리가 왜 한국산 무기를 샀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파트너들이 굉장한 최신 무기를 수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밝히며 K2 주력 전차, K9 자주포, 또 다연장 로켓인 천무의 명칭도 일일이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풍산의 주가가 반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K9 자주포와 천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고 제조한 무기입니다. 또 풍산은 지난 11일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5년 동안 3,585억 원의 대구경 폭탄을 납품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향 신규 수주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 수주는 지난 2023년 초에 체결했던 1,647억 원에 이은 두 번째 수주입니다. 또 한국과 폴란드 외교장관이 방산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어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만나 현재 협의 중인 K2 전차의 2차 이행 계약이 조속하게 체결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두 장관은 양국의 방산 협력이 관계 발전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또 앞으로도 방산 협력을 끊임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독일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은 것도 방산주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독일이 자국 경제를 부양하는 동시에 유럽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서 군사 지출을 늘리기 위해 재정 완화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방산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 불어온 훈풍이 국내 방산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요. 역시 한국이 빨리빨리의 민족이다 보니까 굉장히 납기일도 빠르게 맞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호평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방산주 어디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가 뉴스를 볼 때 경제면 살펴보는데요. 그 핵심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발간된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CJ 제일제당 바이오 사업부 인수전에서 5조 원대를 제시하며 M&A 최대어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홈플러스 법정 관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MBK가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회복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MBK는 중국 경쟁자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실사를 마친 후 협상 단계를 급진시켰는데요. 특히 지난해 CJ 제일제당 바이오 사업사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며 협상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BMK의 이번 대형 딜은 단순한 인수 거래를 넘어 초대형 M&A를 소화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도 MBK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K는 홈플러스에 1조 2천억 원 대출을 제공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과의 이자 삭감, 담보 조건 완화, 그리고 매장 임차료 인하 협상을 통해 월 100억 원,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B 업계 관계자는 MBK가 오랜 기간 면밀히 분석해 이번 회생 절차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채무 재협상 과정에서 법원이 MBK의 의도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에이브라이드가 자율주행차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아이오닉5 로보택시를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생산해 연내 100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차량들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우버의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을 현대차의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 확대 전략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전기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율주행 기술 기업과 협력해 맞춤형 차량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로보택시 상용화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해 10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 웨이모와 협력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아이오닉5를 제작한 바 있으며 그룹 계열사 모셔널을 통해 미국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 지역을 확대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중국 둥펑 자동차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로보택시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역시 자율주행 기술과 차량 생산 능력을 결합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건설, 화학, 배터리 업종의 신용 리스크가 커지면서 4월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과 신용 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건설, 화학, 배터리 업종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최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으며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부정적 전망을 받은 기업 수가 긍정적 평가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이후 A3 등급 회사채가 시장에서 외면받으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겨흥 신용등급 하향과 중소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철강 구조물 업체 거흥산업도 최근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이 배터리 업종 대출을 자제하면서 대기업조차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자산 매각과 메자닌 발행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서 건설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4월에서 6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과 자금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1조 위안 약 200조 원 규모의 창업투자 펀드를 조성합니다. 6일 중앙은행 TV CCTV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AI, 6G 수소 에너지 저장 등 첨단 기술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 창업 투자 유도 펀드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및 사회 자본을 통해 20년간 운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내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 지능 특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행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정산재 주임은 소비 확대와 민생 혜택을 결합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인민은행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판공성 인민은행장은 현재 금융기관이 지준율이 6.6%로 추가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는데요. 경제매체 차이신도 올해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가 각각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의 지주사인 일본 세븐앤아이홀딩스가 미국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며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섭니다. 6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세븐앤아이는 내년 이후 미국 자회사 세븐일레븐의 기업 공개를 추진해 수십 %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SEI는 미국 전역에서 13,000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IPO를 통해 1조 엔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또한 종합 슈퍼마켓 사업 매각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2조 엔, 약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현재 세븐앤아이 시가총액의 40%에 달하는 규모로 주주 가치를 높이고 주가 부양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 유통업체의 인수 제한을 방어하고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니케이는 세븐앤아이가 단독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들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MBK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서 과연 이 위상이 알맞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혔었는데요. 그런데 방금 전해주신 이 CJ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MBK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MBK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설립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매번 어디를 소개해 주실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저 소희 아나운서,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오페라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공연은 모차르트의 명작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오페라단이 2025년 정기 공연 첫 번째 작품으로 선보이는데요. 오는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18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사랑과 계급, 기지 넘치는 반전까지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시면요, 이 모차르트가 작곡하고 로렌초 다폰테가 대본을 쓴 이 작품은 희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가득한 다폰테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입니다. 돈조반니 코지판투테와 함께 모차르트의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립오페라단의 2025년 정기 공연 첫 번째 작품으로 선정됐고 또 세계적인 연출가 뱅샹 위케와 지휘자 다비드 라인란트가 함께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피가로의 결혼은 피에르 보마르쉐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 부파, 우리말로 하면 희극 오페라로 귀족 사회를 풍자하면서도 웃음과 감동을 모두 담은 내용인데요. 작품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786년에 빈에서 초연이 됐고요. 18세기 유럽 사회에서 하인과 귀족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고 또 당시의 사회적 변화를 굉장히 잘 반영한 작품으로 오늘날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과 기지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공연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피가로는 알마비바 백작의 하인인데요. 사랑하는 연인 수잔나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마비바 백작은 피가로의 약혼 여인 수잔나에게 굉장히 관심을 보이며 옛 귀족들의 권리였던 초약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에 피가로는 수잔나 그리고 백작 부인과 힘을 합쳐서 백작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진정한 사랑을 지켜내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귀족과 하인, 또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뒤섞이면서 흥미진진한 반전과 유머, 이런 내용들이 가득한 극이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백작 부인이 남편을 용서하면서 모두 함께 행복한 결말을 맞는 따뜻한 엔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작품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들으니까 이 출연진들도 좀 궁금해지는데 출연진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국내에 굉장히 유명한 실력파 성악가들이 출연해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출연진의 피가로는 베이스 바리톤 김병길, 또 베이스 박재성 성악가가 역할을 맡게 되고요. 수잔나는 소프라노 이혜정 손나래가, 알마비바 백작은 바리톤 양준모 이동환이 맡게 됩니다. 이 밖에도 백작 부인 케루비노, 바르틀로 마르첼리나, 바실리오 돈크루지오, 안토니오 바르바리나 역까지 굉장히 실력 있는 출연진들이 모여서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캐스트는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국내에서 유명한 성악가분들이 출연을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서 이번에 또 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작품을 볼 때 또 이게 길잖아요. 어떤 부분에 특히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관람 포인트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람 포인트 3가지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중요한 관람 포인트는 이 작품이 귀족 사회를 풍자하는 굉장한 걸작이라는 점인데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서 블랙 코미디처럼 굉장히 웃음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또 모차르트의 명곡의 향연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가장 유명한 곡은 한국어로는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이탈리아어로 보이케사 페테라는 유명 아리아와 또 이어지는 다양한 중창들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계적 연출가가 왔기 때문에 이 무대의 디자인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련된 무대 연출도 있고요. 현대적인 감각적인 조명, 또 화려한 의상까지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어디서 예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매 사이트는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평일이다 보니까 저녁 7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3월 22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티켓 가격은 15만 원부터 2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 할인 혜택들도 있으니까 홈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할인 예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특별히 이번 공연은 현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없더라도 마이 오페라 라이브와 네이버 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도 관람해 보실 수 있는데요. 티켓 가격은 2만 원으로 공연의 감동을 실시간으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는 공연을 놓칠 수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 예매도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희 아나운서 알찬 정보 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작품인데요. 오늘은 모차르트의 걸작 오페라 피가라의 결혼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어떻게 흘러갔을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희 아나운서,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장도 만만치가 않네요. 네,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먼저 코스피 오늘 개장 초반부터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낙폭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오늘 시가 0.88% 떨어진 2,553.44포인트로 시작해서 최대 1.35%까지 밀렸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0.03% 하락 수준까지 돌아오나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오늘 종가 0.49% 떨어진 2,563.48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시가 전장 대비 0.75%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0.43% 상승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오전 11시 기점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0.98% 떨어진 727.70포인트로 마쳤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코스피는 개인이 홀로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1,878억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나마 담아줬지만 이 매수세를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였고요. 기관 홀로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굉장히 파란불이 많이 켜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새벽 엔비디아의 급락세에 장중에 굉장히 하락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면서 1.10% 하락했고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보합권에 머물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1.5% 상승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65% 조금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셀트리온도 2.18% 빠졌고요.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차도 1%대, 0.5%대 하락률 보여줬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요. 네이버는 2.74% 하락했는데요. 네이버도 이렇게 하락해줬고 반면에 방산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홀로 7.82%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면서 매출 신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도 확장이 되면서 신제품이 출시되고 또 여기에다가 원가 개선 그리고 비용 효율화까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지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5.63%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피하주사 제형 변형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 SC를 두고 할로자임과 머크의 특허 분쟁이 발발되면서 알테오젠에 굉장히 불똥이 튄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 가능성이 경고가 되면서 알테오젠 5% 넘게 빠졌고요. 반면에 오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좋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3% 넘게 상승해줬고 에코프로는 1% 넘게 올라왔는데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인터배터리 2025에서 원가 혁신의 승부수를 띄운 배터리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HLB는 오늘 0.35% 하락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단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 중에서 리가켄바이오 6%나 하락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BL과 공동 개발한 SC5000이 호주 임상 제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49%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오후 2시 정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잠시 빨간불 켜기도 했었는데요. 장중에 낙폭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0.98%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72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대부분이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이 우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업종들이 크게 하락을 해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늘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가 최근에 약한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고요. 또 국내 정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은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진현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철강주에 관련해서 종목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은 상승세가 이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철강 생산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되자 국내 철강 기업들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최대 연례 행사인 양회가 열렸는데요. 전국 인민대표회의 첫날 올해 주가 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양책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철강 생산량을 관리하고 산업 구조조정과 규모 축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오늘 포스코 스틸리온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가 고가로는 29%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지만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면서 종가로는 17.46% 오른 47,100원의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철강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철강 업종 자체는요, 오늘 5.78%대 그래도 강한 상승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이스틸을 비롯해서 한국특강, 현대제철, 포스코 엠텍까지 일제히 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철강주 전체가 강한 상승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얘기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들 라면 좋아하시나요? 라면 엄청 좋아하죠. 왜냐면 한 입만 하고선 다 먹게 되는 게 라면이잖아요. 그래서 라면 좋아합니다. 저는 꼭 하나로는 부족하고 두 개는 많아서 1.5개씩 끓여 먹는 편입니다. 네. 네, 저도 라면 정말 좋아해서 라면 한 개 꼭 다 먹는 편인데요. 이 라면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저희에겐 너무나 슬픈 소식인데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반갑게 맞으실 것 같아요. 바로 농심인데요. 이 농심이 오는 17일부터 라면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이번 가격 인상분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고려한다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 상승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내 매출이 약 780억 원, 영업이익은 270억 원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농심 탄력 받았는데요.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농심 같은 경우에는 고가 4.75% 오른 48,000원까지 올랐다가 윗꼬리 조금은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오늘 종가는 1.16% 오른 39만 4천원으로 종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농심까지 함께 봐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좀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장 초반에 강세였다가 뒤로 가면서 많이 밀리는 모습 나타나가지고요. 차트로 확인하실 때도 윗꼬리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장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 또 한 번 강세를 보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영화관에 굉장히 흥행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뭔지 예측이 되시나요? 제가 영화관에서 안 본 지가 너무너무 오래돼서 저는 뭔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유명한 상을 받은 감독이 네. 감독님이 만든 영화라고 해서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볼 예정입니다. 네, 혹시 기생충 너무 잘 알죠, 기생충은. 아시죠? 기생충 감독인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바로 미키 17인데요. 이 소설이 원작인데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각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고요. 그런데 이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요. 중국의
무려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외화를 개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 봉준호 감독의 미키 일질이 중국의 전국 영화관에서 정식 상영을 시작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단 지난 2일에 베이징에서 시사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동시에 중국 7개 도시에서 사전 상영이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이번에 영화가 개봉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요. 이 중국이 2016년부터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한알령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영화를 개봉하게 되면서 한알령이 정말로 풀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또 하나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개최를 앞두고 빠르면 이번 달 내에 한국의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는요, 이번에 영화 상영을 계기로 또 여러 가지 문화 교류를 계기로 화장품이라든지 K-팝, 드라마 같은 이런 문화 콘텐츠들이 중국에 더욱더 활발하게 수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긴 했었는데요. 이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3%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Y랩 같은 경우에는 1%대,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0.88% 소폭 상승을 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오늘 같은 악세장에서 그래도 선방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진현 아나운서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장 아무래도 좀 약세를 보였던 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 종목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개인적인 이슈로 악재가 겹치면서 약세를 보였던 종목 유한양행을 가져왔는데요. 6년 전 해외 제약사 기술 수출한 물질의 권리가 반환된 이슈로 인해서 이번 장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회사는 2019년 기술 수출한 이중 작용항체인 BI3006337의 개발 중단을 베링거 인겔하임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후보 물질은 대사이상 관련 지방 감염과 관련 간 질환에 대한 치료제인데요. 2019년 베링거 인겔하임에 총 8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2,582억 원 규모로 기술을 수출했었습니다. 베링거 인겔하임은 허가된 권리를 반환할 계획입니다. 유한양행은 환자들의 미충속 의료 수요에 대한 가능성 등에 근거해 물질의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유한양행은 약세장 속에서도 더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저가로는 7.21%까지 빠져나가며 낙폭을 좀 키웠지만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조금씩은 줄여나가며 4.73% 하락한 11만 8,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는 하락을 하긴 했었는데요. 어제까지는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알테오젠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이야기 또 한번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짧게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삼부토건입니다. 오늘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전날 법원이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원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 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위해수 급증을 회생 절차 개시의 이유로 꼽았고요. 또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 미행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 인수와 추가 발생 사업비 증가의 반복에 따른 자금 흐름 악순환까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643원으로 마치는 모습입니다. 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적인 이슈와도 엮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 리포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 업종, 테마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신선한 내용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오늘은 제가 다뤄본 적이 없는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더 큰 전폭적인 MZ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골프에 관련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국내 최대 스크린 골프 기업인 골프존에 관련해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회사의 전망, 그리고 신제품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골프존, 한국에서는 익숙, 해외에서는 신선이라는 제목의 유한타 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최근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59,300원으로 시가총액 약 3,721억 원 규모입니다.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골프존은 2024년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9.5%, 16.3% 감소하는 등 다소 어려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주로 국내 소비 심리 위축과 기대했던 해외 진출의 미흡, 그리고 스크린 골프 및 관련 사업 부문 전반의 역성장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존은 단순히 어려운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적인 신제품과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바로 TGL과 시티골프입니다.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킬로이가 공동 설립한 투모로우 스포츠가 PGA 투어와 협력하면서 올해 TGL이라는 새로운 스크린 골프 리그를 출범했습니다. TGL은 전통 골프의 단점을 포함하고 보통 18홀을 플레이하는 데 5시간 정도 걸리는 데 비해 일반 골프와는 다르게 약 2시간 정도 이내에 경기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경기 방식도 차별화되어 매치 플레이 형식으로 각 홀마다 승부가 결정되며 해머라는 추가 점수 제도를 통해 역전 기회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TGL은 기존 골프 경기와 달리 실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날씨나 기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관중들이 활발하게 응원하고 선수와 소통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돋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젊은 층 골퍼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스크린 골프 확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골프존은 TGL과 유사하지만 차별화된 시티 골프를 론칭했습니다. 시티골프는 각 홀마다 다른 스크린에서 샷을 하며 실제 라운딩처럼 홀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9월 중국 천진의 메강 컨버션 센터에서 공개됐으며 중국 스마트 스포츠 대표 사례로 선정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TGL이 주로 관람 위주의 콘텐츠라면 시티골프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모델로 보다 실감나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화질과 샷 후 반응 속도 등에서도 경쟁사 대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외 시장, 특히 젊은 소비자층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골프존은 신제품과 혁신 전략을 통해 단기적인 실적 부진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골프존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프존은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그중 중국 시장은 특히 주목해 볼 만한데요. 중국에서는 과거 전통 골프장이 단속되는 등 다소 어려움을 겪은 후 스크린 골프와 같은 새로운 골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의 골퍼들이 스크린 골프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체험형 모델인 시티골프에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골프존은 중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TGL과 시티골프는 기존의 스크린 골프와는 다른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짧은 경기 시간, 인터랙티브한 요소, 그리고 혁신적인 경기 방식 등은 전통 골프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로 앞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성공한다면 골프존의 브랜드 가치와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골프존은 재무적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으나 최근 몇 년간 일부 부문에서는 실적 하락을 겪었는데요. 2023년 매출은 6,851억 원에 달했으나 2024년에는 실적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제품 출시와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매출 및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이 주가 회복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요. 단기적으로는 국내 소비 위축과 일부 사업 부문의 역성장으로 인해 실적 하락이 있었지만 이미 그 영향은 주가에 반영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TGL과 시티골프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젊은 층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해외 시장, 특히 중국에서의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제품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정부 및 업계의 지원 정책,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투자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골프존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맑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신제품에 따른 투자 비용 증가로 인한 단기적인 이익률 둔화 가능성도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 리포트 여러 가지 내용들 준비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하게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고 많은 테마들 중에 왜 골프를 이번에 선택하셨나요? 네, 제가 골프를 사실 쳐본 적은 없는데 요즘 입문하려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찾아보다 보니 생각 외로 제가 생각지 못한 종목에 강세를 보이고 있길래 제가 얼른 가져와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평상시에 관심 있는 쪽으로 주목을 하다 보면은 또 관련된 주식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관련된 내용 함께 공부하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골프는 사실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투자하기에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일단은 스크린 골프 산업의 글로벌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티 골프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골프존의 중장기 시장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금요일인 만큼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면 좋았을 텐데 오늘 장 그다지 분위기가 좋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인데요. 자, 그래도 오늘 장 한번 정리를 기분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희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요약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장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먼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았고 또 미국의 AI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미국장이 하락하면서도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더해서 굉장히 유럽과의 현재 상황이라던가 오르는 종목도 있고 내리는 종목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도 치이고 저기에도 치이고 좀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 맞습니다. 정말 미증시에도 치이고요. 국내 여러 상황에도 치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약간 두 분이 잘 견디는 스타일이니까 잘 이번에도 견디고 고비를 넘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진현 아나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도 우리 증시가 참 잘 견뎌내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이 좀 유입이 되나 싶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와 줬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침에 미증시 준비하면서 정말 미증시 낙폭을 보면서 우리 증시 시작할 때 참 괜찮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증시 이 정도면 나름대로 선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선방을 좀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돌아와 줬습니다. 역시 외국에서 보기에는 국내 시장에서 정치적 리스크, 불안정한 상황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장이었습니다. 저도요, 미국과 국내 시장 모두 다 안정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오늘 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결과도 발표가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포트 함께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